네, 다음으로 이 시각 뭘까?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오늘장 이슈 분석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12월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전월 대비 0.3% 상승, 전년 대비해서는 2.7% 오를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딱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로 좀 발표가 됐거든요. CME 패드워치상에서도 발표 이전과 이후 모두 95% 금리 동결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증시에 일단 크게 영향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12월 CPI는 이전에 이제 약간 그 연방 정부의 셧다운이라든가 여파로 인해서 데이터가 좀 제대로 안 나왔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 CPI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헤드라인에서는 시장 예상치를 부합을 했고 연준이 더욱더 주시하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예상치가 뭐 한 근원 CPI 전년 대비해서 2.8% 정도 예상했는데 2.6이 나왔고 전월비 0.3에서 0.23만 예상했는데 0.2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물가가 예상보다 굉장히 억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관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억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전에 나왔던 고용 보고서도 아시겠지만 비교적 안정적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이번에 이제 연준의 1월 FOMC에서는 금리가 거의 동결될 것이 확실하지 않겠는가. 앞서 이제 앵커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지금 그 패드워치상으로도 95%란 말이에요. 동결 확률이. 거의 뭐 이번에는 1월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향후의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이번에 이제 동결을 하더라도 3월 FOMC에서는 한 번에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네. 사실 변수는 뭐냐면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 파월 연준 의장의 강력한 대립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금리 경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 외신이라든가 보면은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연준이 파월 의장 임기 끝나는 5월까지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그런 것들이 뭐 이런 부분에서 휘둘리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파월 의장의 입장이 뭐 지금 이제 금리를 내리는 것이 오히려 뭐 정부에 굴복했다라는 이런 인상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애매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데이터에 근거를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면은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가 상당 기간 그러니까 조금은 동결적으로 굳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은 그런 예측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월 FOMC는 뭐 시장에서 동결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향후 금리 인하 전망과 관련해서는 이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 이슈가 오히려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고 있다라는 역설적인 좀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CPI상 물가 자체는 괜찮다 보니까 만약에 이 제롬 파월 사태가 없었다면 1월에도 가능했을 거라고 혹시 보세요? 사실 1월에는 뭐 지금 물가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조금은 안정돼 있는 네. 모습이 나온다면은 일단 고용이 문제인데 고용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나왔던 고용 보고서 보면은 그렇게까지 부진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쵸. 뭐 시장이 어느 정도 고용의 둔화를 예상한 만큼의 저는 둔화세가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12월에 금리를 인하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고용이 여기서 어느 정도 좀 급속히 무너지거나 하는 모습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연준의 스탠스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예요. 사실 12월에 금리 인하도 굉장히 경론 끝에 아시겠지만 반대표가 3표나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지금 금리의 인하라는 측면에서는 연준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을 할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러한 뭐 경기의 둔화라든가 이런 시그널들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연준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보수적인 스탠스를 이어가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업률도 보면 뭐 4.4% 정도로 좀 낮게 나왔기 네. 때문에 일단 또 고용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는 페드 입장에서는 당장 1월에는 안 내릴 거다라고 보는 게 또 맞는 것 같고요. 그럼 또 대표님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파월 의장이 이제 좀 열받아서 임기 내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지금 그거는 뭐 파월 의장이 그렇게까지 감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연준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속내는 파월 의장이 좀 빨리 물러났으면 하는 게 속내일 거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이제 이제 연준 의장 임기가 끝나고 이제 연준 이사로서의 임기는 2028년 5월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은 하더라도, 그러니까 물러나면서 동시에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봤을 때 동시에 물러나는 것이 이전의 어떤 사례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굉장히 노골적인 공격을 받는 파월 의장의 입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약간의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연준 의장은 지금 물러나겠지만은 이사는 유지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준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 범연준의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좀 대항하는 쪽으로 뭉치는 듯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역풍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을 그만두더라도 연준 이사를 했던 경우들이 없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은 굉장히 옛날 얘기긴 한데 마리나 에클스라는 연준 의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대공황 때 그리고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때 연준 의장을 하면서 미국 경제의 부흥을 이끄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 건물에 가면 마리나 에클스 관이라는 게 있어요, 따로. 네. 그만큼 이제 기념비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이 48년도에 연준 의장에서 물러나면서 하지만은 51년까지 연준 이사를 역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파월 의장이 나 연준 이사 할 거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되면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지금 연준 이사의 구성이 만약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사직까지 물러나면 한 명 더 임명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7명의 이사 중에서 4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인물들이 우위를 점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향후에 지역연은 총재의 어떤 인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연준이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람으로 채워지는 방향성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만약에 노골적인 압박을 받는다면은 파월 의장이 오히려 이거 정말 내가 물러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2028년까지의 이사 임기를 끝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관측과 오히려 이제 그런 쪽으로의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은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선임될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연준이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의 그런 방향을 가지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파월 의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하필 지금 조사를 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파월이 이사직에서도 사임하도록 압박을 넣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해당 분석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역효과를 오히려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일단 금리 인하 시기는 점점 더 미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시아 쪽을 한번 보면요. 코스피도 그렇지만 일본 증시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조기 총선에 나선다면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재정 확장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돈 풀기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랐고 엔화 가치는 쭉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엔화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보세요? 결국 이 다카시 총리가 지금 아마도 다음 달에 조기 총선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중국 때리기가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지율을 올렸고 그 부분에서 자신감을 얻고 결국은 이제 조기 총선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승리하게 되면은 다카이 총리가 내세우는 적극 재정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와 이제 동반해서 장기 금리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이게 10년물이 이제 장기 금리의 지표인데 2.16까지 올랐거든요. 이게 얼마나 오랜만에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온 거냐면은 1999년 2월 이후에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까지 금리가 오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장기 금리가 오르고 있고 여기에다가 엔달러 환율이 158엔을 돌파했죠. 그러니까 1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엔달러 환율이
지금 오르는 게 원화한테는 달갑지가 않아요. 그쵸.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70원 돌파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원엔의 동조화가 자꾸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 사실은 원달러 환율이 기껏 지금 1,420원까지 떨어뜨려 왔는데 다시금 지금 엔화 약세가 나타나면서 원화가 이에 대한 동조가 나타난다는 것이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달갑지 않은 네. 또 그런 현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뭐 일본 증시의 상승은 지금 이런 다카이치 총리의 적극 재정에 주요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경제 방향성과 계속해서 좀 같이 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화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 당연히 또 엔화와 함께 또 연동돼서 움직이는 원달러 환율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겠다. 기껏 눌러놨더니 다시 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섹터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 엔비디아와 일라이릴리가 AI 공동 연구소를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함께 신약 개발에 대한 난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데 해당 소식에 바이오 섹터 전반에 좀 훈풍이 불어올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오히려 지금 주역이 되는 게 엔비디아가 돼버렸어요. 오히려 이게 굉장히 참 특이한 일인데 네. 엔비디아가 여기저기서 지금 굉장히 그야말로 좀 약간 시장의 반응을 불러일으킨 그런 발표들을 하고 있는데 일라일리하고 이제 5년 동안에 최대 10억 달러의 공동 투자를 해서 AI 신약 개발 연구소를 설립을 하겠다. 여기에다가 이제 차세대 AI 칩인 베라루빈 기반으로 해서 가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뭔가 엔비디아가 AI 의료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라는 발표를 한 거는 지금 이렇게 이제 이런 제약 바이오 분야가 AI와 연계가 되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야라는 계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의료 산업 같은 경우는 데이터 밀도가 가장 높고 또 AI 도입을 했을 때 생산성의 개선이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라든가 비용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아마도 엔비디아가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도 단순히 약을 만드는 회사에서 엔비디아의 어떤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제는 데이터 기반 어떤 AI 팩토리로서의 좀 진화를 꿈꾸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통상 지금 신약 개발하는데 10년 이상 걸리는데 이런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 엔비디아와 일라이릴리의 결합을 이끈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AI 신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주목해야 될 종목이 하나 좀 제가 꼽자면은 사실 오늘 일라이릴리를 꼽는 것도 네. 맞겠습니다만은 네. 근데 조금 저는 이제 그건 식상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리커전 파마시티컬이라는 종목을 좀 꼽아보려고 해요. 네. 이 회사는 사실 유명해진 게 왜 유명해졌냐면은 엔비디아가 7,600만 불 투자를 했다고 해서 유명해진 회사예요. 역시나 엔비디아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찌감치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2024년이었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그때 주가에 비하면은 거의 한 70% 이상 급락을 한 수준이에요. 지금 차트 이게 주봉인데 이때가 이제 그 주가가 많이 올랐던 때예요. 그때 이제 주가가 거의 한 15불 이상, 16불 가까이 갔다가 지금은 4달러대까지 떨어져 있죠. 네. 그나마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해서 4달러인 거예요. 이게 3.8달러까지 빠졌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슈가 희석이 되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던 거고. 근데 이제 결국은 이 리커전 파마시티컬이라는 회사는 지금 AI 신약 개발에서는 최전선에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작년부터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이 AI 관련된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한 10개 정도, 그러니까 데이터의 발전이라든가 임상을 착수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가 이 회사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리커전 파마시티컬은 아직까지는 이쪽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성과에 가장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JP모건이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비중 확대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그 부분이 그만큼 이 리커전 파마시티컬의 성장성, 가능성을 좀 높이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에서 워낙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약간
뭐 우리가 얘기하는 포트폴리오 내에 약간 그 공격적인 쪽을 가져가시고 싶은 분들은 네. 이런 종목을 한번 담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절대적인 비중을 가져가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네. 일정 부분 소량의 그 퍼센티지로 가져가 보시는 거는 굉장히 좀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어차피 AI 신약 개발이라는 분야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과 아마 빅파마들의 결합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네. 쪽과 이제 연관을 지어서 이런 종목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투자 전략의 하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 신약 모멘텀 갖고 오를 수 있는 리커전, 뭐 도전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함께 추천을 해주셨고, 뭐 사실 리커전도 그렇고 일라일릴리도 그렇고 결국은 엔비디아와 엮여 있는 거고, 엔비디아가 사실 뭐 CES부터 이번 주에 JP모건 헬스케어까지 계속해서 끼고 있거든요. 네. 말은 많이 나오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부진할까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남의 주가는 올려주는데 네, 그 본인이 못 엔비디아 올라요. 주가는 못 오르고 있죠. 네.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올해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M7의 주가가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올해의 시장에서의 지금 히어로는 러셀 2000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전부터 러셀 2000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올해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뭐 몇 가지 요인이 있겠죠. 일단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 지금 S&P 500이 작년까지 3년 동안 누적 수익률이 75%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밸류에이션이 서서히 좀 비싼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단계에 왔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든 간에 시장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M7의 실적이 요번에 굉장히 잘 나와야 돼요. 이제 그게 선행이 될 거고 그 이전에 지금 이제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저평가가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오히려 실적 성장률의 측면에서 보면은 향후 3년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리포트를 보면은 향후 3년 동안은 오히려 러셀 2000의 그 기업들의 그 이익 증가율이 S&P 500보다도 높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약간의 그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지금 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 주가가 지금 굉장히 좀 재미가 없는데 네. 이런 현상들이 뭐가 타서 엔비디아가 뭐 주가가 급락을 할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렇죠.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시장의 흐름을 좀 읽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M7 대부분 좀 박스권에서 지루한 행보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알파벳이 어제 또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홀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애플이 차세대 시리에 구글의 제미나이를 탑재하겠다라고 네. 밝혔는데 이게 또 오픈 AI 입장에서는 배신 아닌가요? 이거 알파벳의 상승 독주 계속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제미나이를 쓰겠다고 한 거는 그만큼 지금 제미나이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네. 사실 어제 이제 그 애플뿐만이 아니라 그 월마트도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와 제휴를 해서 검색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에이전트 커머스 시대를 선언을 했죠. 이미 월마트는 챗GPT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제미나이까지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완전히 AI 쇼핑 전쟁에서 월마트가 독점적인 지위를 굳히겠다라는 그런 의도고 그러니까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 제미나이와 챗GPT의 경쟁 구도에서 제미나이가 조금씩 이제 우위에 서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같은 경우도 제미나이를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이제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미나이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티브 멀티 모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여러 감각을 동시에 가지면서 마치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결정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장 유사한 지금 AI 플랫폼은 어떻게 보면 제미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다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구글의 가장 큰 강점은 반도체부터 서비스까지 AI의 모든 과정의 밸류 체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자체 AI 반도체 TPU를 가지고 있고 네.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 AI 모델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구글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래서 이제 4조 달러를 돌파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겠고 제가 이전 시간에 앵커께서 그런 질문 하셨습니다. 이제 엔비디아를 넘어설 수 있겠냐는 질문 하셨는데 네. 그 며칠 사이에 제가 생각이 약간 바뀌었어요. 오.
잘하면 넘어설 수도 있겠다는 오. 생각이 제가 들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네. 이거는 이제 하루아침에 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은 네. 왜냐하면은 올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물론 지금 주가가 단계 많이 올랐어요. 지금 334달러 수준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목표가 중에서 가장 높이 부르는 목표가가 370달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IB들이 목표가를 상향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 결국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더 시장에서 반응을 얻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M7 중에서는 사실 이 알파벳의 어떤 좀 차별적인 움직임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까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약간 예상을 바꾸는 건데 오히려 지금 저는 알파벳 쪽이 지금 조금은 엔비디아보다는 오히려 올해의 어떤 주가 흐름이 더 우위에 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니까 귀가 솔깃한데 이 알파벳 같은 경우에 워낙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네. 뭐 사실 미증 씨가 좀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더 잘 간다라고는 하지만 네. 아직 미보유하신 분들 들어가도 되는 시점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일봉상으로는 굉장히 좀 얌전한데 주봉을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눌림목이 나왔을 때 그래서 만약에 눌림목이 나온다면 저는 한 320달러 밑 정도 이 정도의 수준이면은 저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안 나오면 어쩔 수가 없는데 네. 저는 그 정도면은 매수가의 어떤 그 한 시그널을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이런 종목들은 저는 모아가는 전략이 지금은 가장 유효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가에서 보는 최대 목표 주가 370달러라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자, 대표님의 코멘트와 함께 프리마켓 특징주 이야기 모두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